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첫 시간부터 화두로 계속 던져져 왔던 건강의 문제를 한번 조금 더 그 영역으로 조금 한 걸음만 더 건강의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체의 질문. 우리가 과연 진정 건강한가? 건강하세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몸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네, 건강합니다. 또 약간의 뭔가 불편함을 느끼시면 요즘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런 대답에는, 그리고 또 그런 질문에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 대한 그런 고려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정신의 건강은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정신의 건강보다 육체성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먼저 고려하는 데는 아마도 우리가 호흡이 끊기면 우리의 삶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서 육체적인 건강을 정신적인 측면의 건강보다 먼저 더 중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사실은 많이 고려되어야 되지만 우리 정신적 측면의 건강성은, 그것의 중요성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죠.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우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냥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목격을 할 때 우리 정신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살아는 있지만 산 것 같지 않고, 호흡은 하고 있지만 살아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 우리는 많이 보죠. 이렇게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육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만 하죠. 니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두 개가 같이 고려돼야 돼요. 육체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정신적인 건강만 있을 수도 없고, 정신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건강을 얘기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상보적이다. 이게 니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처음 시간부터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위대한 건강은 육체적 측면을 토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니체는 그것까지도 같이 고려된 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정신적 측면에서의 건강에 조금 더 주목하기는 해요. 왜? 철학자의 고유한, 자기 자신의 그 고유한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제는 정신적 측면의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 측면에서의 귀족성 이퀄 건강성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니체가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측면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은 또 철학자의 본연의 그러한 임무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라고 니체는 봐요. 그래서 육체적 측면의 건강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니체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철학적 의사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자, 18세기, 19세기 유럽의 병증을 읽어내고 그 병증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그 병증은 육체적 측면의 병증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의 병증까지 다 포함하는 거였어요. 근데 일단 그러한 큰 병증에서 육체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같이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니체는 이제 육체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왔던 것들이에요. 철학에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는 이제 문제시하겠다. 왜? 그것들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져 왔던 모든 것들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배우는 일이 시작되어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육체와 정신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철학에서는 보통 인간을 이야기할 때
정신성과 육체성. 자, 우리 뭐 그리스어로는 피시케, 소마, 뭐 영혼, 육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정신성과 육체성을 분리했습니다. 여기에 정신이 있고 여기에 육체가 있고 이것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 철학에서는 정신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규정, 뭐 철학적 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규정도 요 정신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서 나오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자,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뭐다? 정신이다. 육체는 정신에 더부살이 하는 거거나 정신의 어떤 표출 방식 중에 하나거나 정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거나 뭐 이 정도의 위치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을 뭐 정신적인 동물 뭐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을 다른 존재자들보다 존재적인 우위에 있다고 믿게 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정신성과 육체성을 두 단위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특히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식의 인간에 대한 설명 방식을 두고 니체는 그 말장난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철학 전체에 있는 반과학적 정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신성과 육체성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어디서부터가 정신적인 거고 어디서부터가 육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인지를 누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구분할 수 없는데 마치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상정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구분하고서 정신적인 어떤 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어주는 에센스 같은 거다. 이렇게도 봤던 거죠. 주로 이성중심주의적인 형이상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그림 보이시죠? 허공에서 붕 떠 있는 메타피지컬 랩. 니체가 보기에 인간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들이 얽히고 설켜서 편의상 구분은 하지만 그 기능상으로는 분리 불가능한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요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정신을 답으로 내세우거나 육체를 답으로 내세울 수는 더 이상 없어요. 이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통일체입니다. 그런데 정신성과 육체성 오외에 니체가 하나 더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게 있겠죠. 자, 힘의 의지의 철학자, 당연히 힘의 의지를 추가하죠. 자, 힘의 의지가 이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프로세스 혹은 지성의 프로세스, 우리 감각, 지각의 프로세스에 처음부터 규제 원리로 들어가서 작용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얽히고 설켜 있어요. 우리 바로 앞 시간에 진리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힘의 의지가 인식의 첫 출발부터 같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은 다 이러한 요 세 가지 기능들이 그렇게 함께 굴러가고 있는 그런 커다란 통 같은 거예요. 이러한 나, 전체 총체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니체의 명칭이 바로 라이프, 신체 혹은 몸이라고도 번역되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인간은 신체다, 전적으로 신체다,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에 불과해, 단어예요.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프로세스에 붙인 단어예요. 그냥 개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당신은 누구세요? 신체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인간은 이제 니체에게서는 피시올로기, 생리학적 고찰의 대상이 돼요. 단순히 인간의 정신만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인간의 육체적 기능만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한꺼번에 그것에 이런 어떤 그런 관계 맺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고찰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고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니체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생리학이라고 봤어요. 근데 원래 생리학은 뭐 바이올로지, 어떤 생물학의 하위 개념이지만 니체에게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생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런 방법이 가장 적절하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생물학과 생리학을 호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고찰 방식을 우리 생리학이라고 봤다는 거. 생리학적인 고찰 대상으로서의 신체는 정신성과 육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신진대사의 속도는 정신의 발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무기력하느냐에 따라 정확히 비례한다. 육체적인 프로세스는 우리 정신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정신이 신진대사의 한 측면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다. 우리의 육체적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의 내용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위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맑지가 않아요. 배가 아프면 생각이 자꾸 까칠해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의 위장도 더 튼튼해져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비전 있는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 몸에도 활력이 생겨. 몸에 힘이 생기면 마음도 긍정적이 돼. 아시죠? 보통 그래요. 이 정신성과 육체성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자, 이런 관계에 있다. 물론 니체에게는 여기에 이 의지의 작용도 가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육체적인 활력을 어떻게 더 증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우리의 정신의 잘 삶을 위해서. 그래서 니체가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심지어는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 철학자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래 놓고 무슨 얘기 하냐면 자신의 위 크기를 잘 알고 먹어야 한다. 자, 소식도 좋지 않고 과식도 좋지 않고 간식도 좋지 않아요. 자, 커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를 자꾸 자극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아. 차도 중간에 먹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아침에 마셔야만 건강에 이로와. 자, 와인도 좋지 않고 맥주도 좋지 않다. 자, 알코올도 멀리하라고 하네요. 가장 훌륭한 식사 피에몬테식이다. 자, 피에몬테 지방은 북서부인가요? 자, 알프스 산맥이 있고 스위스와 프랑스와 이태리 북부가 이렇게 알프스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지방 토리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곳이죠. 자, 그런 이태리식 식사가 참 좋다 몸에. 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철학자들이 기존에 했던 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기존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자유로운가, 어떻게 하면 정신이 자유로운가 이것만 신경을 썼지 정신이 우리 신진대사의 한 측면이고 신진대사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진대사를 잘 좋게 해줘야 정신도 더 고양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니체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지만 우리 정신이 조금 더 맑고 밝고 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철학자의 품위를 실추할 수도 있지만 니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육체성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가능한 한 앉아있지 말라. 난 지금 앉아있는데. 야외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생각나지 않은 생각은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근육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생각이 아닌 것은 믿지 마라. 꾹 눌러 앉아 있는 끈기, 이것은 신성한 정신에 입어되는 진정한 죄다. 아이고 대단한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는 책상에 오랫동안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아유 크게 되겠어 이랬는데 말이야. 저렇게 몰두하고 집중하고. 니체는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많이 움직이면서 신체의 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신의 생산성도 더 커진다. 정신이 더 맑게 되고 더 나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 요즘 현대의학에서 하는 이야기랑 비슷하죠? 네. 우리 요즘에는 50분 이상 앉아있지 말라고도 하죠? 50분만 앉아있고 10분은 나가서 움직여라. 그래야
리프레시 되고 그다음에 이 뇌의 뇌세포, 뇌신경도 더 잘 움직인다. 그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풍토의 문제죠. 어디서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풍토는 신진대사에 그리고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디서 사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대기가 맑은 곳인지 깨끗한 곳인지, 그다음에 이 토양은 또 어떤지, 자연은 또 어떤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민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존재했던 곳, 자, 그들이 필연적으로 자신의 안식처로 삼았던 곳, 거기는 거기의 대기는 깨끗하다, 아주 탁월하다, 아주 건조하다, 맑고 축축하게 비 오고 안개 끼고 이런 곳이 아니야. 자, 기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야 더 활력이 생기니까, 그죠? 제가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6년을 살았거든요. 특히 레겐스부르크이라고 하는 아주 기후가 나쁜 곳에 살았습니다. 1년 내내 정말 햇볕을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늘 우중충 하늘이 이만큼 내려와 있고 안개가 끼거나 비 오는 날이 많고 4월에도 눈이 오고 막 이러는 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혈압이 내려가요. 기압이 내려가면 혈압이 내려가게 돼 있죠. 기압이 내려가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골치가 아프고 힘이 떨어져요, 몸에서. 그러면 밥맛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피곤해 그러고 일어나요. 계속 커피를 마셔야 돼요. 왜? 푸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커피를 많이 마시면 나중에 손이 떨려. 그럼 머리가 맑지가 않아. 하루 종일 기운도 없고 머리도 맑지 않으면 공부도 안 돼요. 이렇더라고요. 자, 그런 곳과 그 남부 캘리포니아 온몸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혈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날씨 좋은 곳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 케이스. 그곳에서 밝은 햇살, 탁월한 공기, 아주 트로큰 아주 건조한 공기, 그리고 막 쨍쨍한 그런 느낌이 그 자체가 이미 기분을 좋게 하지만 몸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혈압도 올라가고. 자, 그런 측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디서 사는지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사는 거가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공기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죠? 늘 머리가 아프고 늘 감기 걸리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곳이 땅값이 제일 비싸다면서요. 니체에게는 아직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이겠죠. 자, 니체가 이렇게까지 삶의 규칙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육체적인 건강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신의 건강도 사실은 힘들다. 왜? 우리는 신체니까. 정신성과 육체성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총체적 건강성을 위한 어떤 필요 조건들이 확보된 건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니야. 뭔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 있어요. 니체가 위대한 건강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우리의 추구 대상이 되고 의지적인 추구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들었죠? 첫 시간에 그리고 중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런 면모들, 총체적 건강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다 조금 더 낫게 되기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극복. 그래서 지금의 현재에 안주하거나 지금의 현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의식적이고도 의지적으로 추구하고 노력해야
우리는 총체적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도모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의 자유로운 상태예요. 이미 확립되어 있거나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계율들, 삶의 가치 목록들, 습관의 내용들, 관습의 내용들, 도덕의 내용들, 총칭해서 온갖 자명성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해서 짊어지고 가는 의무 목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내가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좀 벗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자, 그런 시간을 니체는 위대한 경멸의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이성이 우리에게 부여해왔던 것들, 모두 일체를 한번 역겹게 느껴볼 수 있는 상태. 그렇다고 부역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스스로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런 상태를 우리가 좀 노력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돼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추구해 봐야 해요. 그런 상태를 이제 니체는 자유정신이라고도 불렀었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낙타처럼. 낯선 무거운 말,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니까 나에게 낯설게 다가와요. 그런 낯선 무거운 말과 가치들을 짊어지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마치 존경의 대상인 것처럼 그래서 외경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 낙타처럼 살아가.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량한 사막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운 정신의 상태를 니체는 아이 같은 상태라고 했다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에요. 스스로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출발 것들을 쫓아가는 끝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시작점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 최초의 운동, 거룩한 긍정 이렇게도 니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것들을 다 망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 같은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세 번째는 주인적 삶이에요. 이 말씀도 제가 세 번째 강좌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삶의 세계를 창조하라. 주인처럼. 노예가 아니라 주인처럼. 그렇게 되면 스스로의 삶은 그 스스로 분만하는 예술작품과도 같은 것 같아요. 아주 한 조각 한 조각 공들여서 만들어가는. 그 예술작품을, 자기의 창작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네, 본인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삶의 예술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또 그 측면에 대해서 니체가 이번에는 주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주권성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어려운 개념처럼 들리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자, 스스로의 삶의 계율을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자기 입법. 그렇게 만들어진 삶의 계율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받아들여라. 타인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 명령을 스스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법, 자기 명령, 자기 복종. 더 나아가서 주권성은 자기 지배라고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내부에 있는 다양한 욕구와 욕망들, 충동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수없이 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욕망들은 새롭게 계속 나옵니다. 어제 없던 욕망이 새롭게 나오기도 해요. 100년 전에는 없던 욕망이 새롭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한 욕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그 욕망들에 입각해서 더 나은 존재로 사실은 돼가고 있는 거죠.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충동과 욕망들 때문에 스스로를 카오스 상태로 내몰진 않아요. 걔네들을 잘 지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잘 지배하고, 여기서는 종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종합하고 해서 인간은 지상의 주인이 되어 왔어요. 이러한 자기 지배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충동들과 욕망들과 욕구들이 멸절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금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수 있는 존재예요. 걔네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존재로 돼가고 있으니까. 주권적인 존재는 바로 이런 자기 지배력이 있는 존재. 그런데 이런 자기 지배력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욕망들의 노예가 돼버려. 그래서 그 욕망들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해버리게 돼요. 아니면 내적 카오스 상태로 빠져서 폭발해버리는 존재가 되든가.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이러한 주권성을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자기 입법, 자기 명령, 자기 복종, 자기 지배력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에요. 노력의 대상, 추구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권적이지 않은 존재들은 어떻게 되기 쉽냐면은 무리 본능의 소유자가 되기 쉬워요. 다수와 함께, 다수와 더불어 다수가 원하는 것을 하고 다수의 힘을 빌어 생존해 갑니다. 그러면 가장 평균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가장 대중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기 입법, 자기 명령, 자기 복종, 자기 지배,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따라서 주인적이고도 주권적인 존재가 가장 독자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주권성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대중인간이 돼버려요. 이런 상태를 니트는 노예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그렇죠? 천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건강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관계다라는 거. 자, 관계적 실존. 좋은 얘기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기주의를 아주 나쁘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순진한 사람의 귀를 불쾌하게 만들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주장한다. 내가 말하는 이기주의는 고귀한 영혼의 본성에 속한다. 천박한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기심은 뭐였냐면 나를 위한 것이 곧 너를 위한 것, 진정한 적이 곧 진정한 벗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기주의였어요. 그죠? 그 이기주의를 니체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귀한 영혼은 자기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만 사람이고 니네들은 사람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나만 중요하고 니네들은 중요하지 않아. 나만 권리가 있고 너희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권리의 주체이듯 니네들도. 왜요? 그들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죠. 그죠? 그들이 계속해서 활력이 넘쳐나야 나의 활력도 그만큼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맺음 자체가 나를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고귀한 영혼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라고 얘기 안 하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반대였어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영혼은, 고귀한 영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 의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도 다 아는 이야기. 아모르 파티를 우리 아모르 파티 뭐라고 했었죠? 의지에서 나오는 의지의 사랑이라고 불렀었어요. 의지적인 추구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필연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곧 디오니소스적 긍정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 중에서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세계 전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에 대한 요청이었었어요. 오로지 나만이 내가 책임져야 할 전체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한 계기로서 참여하는 관계세계 전체에 대한 정말 엄청난 책임을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곧 그 정도의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입증해 주는 거이기도 하죠. 따라서 자긍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식적이면서도 의지적인 추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건강해지는 거죠. 육체의 건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내는 위대한 건강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러한 위대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버맨 씨였어요. 이버맨 씨는 인간 실존의 의미이자 인간에게 부여한 니체의 실존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가 다 이버맨 씨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건강성을 추구하면, 건강해지고자 하면, 하고자 노력하면 다 이버맨 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라도 다 가능하고 매 순간 가능하지만 매 순간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 또 이버맨 씨예요.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이상 이버맨 씨가 아닌 거죠. 어제 이버맨 씨적으로 살았다고 오늘 또 이버맨 씨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이러한 추구와 노력을 방해하는 인자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늘. 어떤 인자들이냐면 바로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노예성이라고 불리우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병리성이라고 니체가 부른 거. 뭐냐면 우리의 무리 본능, 예를 들면 독자적 실존 하지 말라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 또 세계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의 의식, 사랑 이런 거 대신에 뭔가 삐딱한 반동적인 의식, 세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복수기제, 보복기제, 원한 기제. 저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보복심리. 또 창조적 힘 그냥 발휘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살지 말고 대충 살아. 왜? 모난돌이 정 맞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 관계?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퇴화된 이기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늘 살아있어요. 즉 달리 얘기하면 내 안에 병리성과 노예성이 늘 같이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요소와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왜 계속 살아있냐면 그렇게 살면 편해요. 쉬워요.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왜냐고 묻지 않고 그냥 같이 동조하면서 살아가면 엄청 편합니다. 정도 안 맞아요. 왜? 모난돌이 안 되니까. 독자적 실존을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생겨요. 욕도 안 먹습니다, 웬만해선. 아,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무리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쉬운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주인처럼 독자적으로 혹 모난돌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려운 길,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그 길로 굉장히 험난한 길이기도 하죠. 그 길이 자꾸 흔들려요. 내 안에 두 가의 내가 서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병리성과 노예성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인간 말종이 됩니다. 자라투스트라의 표현이에요. 이버맨 씨의 대립하는 개념이죠. 천민, 잡것, 노예 같은 상태가 된대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니체는 보죠. 그런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단적으로 우리 내부에서만 뭐 그런 그 요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니체가 살던 시대에도 이미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셋업되고 항상 팽창해 가던 그런 시대죠. 니체가 보기에 당시 유럽이 이랬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부를 축적하는데도 더욱 가난해지더라, 사람들이. 왜? 욕심이 계속 생겨요. 돈과 부. 이 돈과 부가 추구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돼버려요. 근데 자유정신은 어떤 우상도 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잖아요. 그 우상이 명령하는 것을 내가 따라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자유정신은 자기 스스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건다면서요. 스스로 선택한다면서요. 그 어떤 우상도 세우지 않고 싶은 건데 자꾸 새로운 우상을 만들게 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 우상은 대표적인 우상이 돈과 부예요. 그때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해지죠. 사람들이 권력을 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권력을 원하는 것도 실제로는 권력 원하려면, 권력 실제로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돈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소상인들처럼 처신해 버린대요. 온갖 쓰레기 더미로부터 작디 작은 입속이라도 있다면 놓치지 않고 주워 모으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돈과 부가 삶의 목적이 돼버려요. 새로운 우상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찾을 때도 그거가 관건이 됩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고양시킬까? 뭐 이런 거를 그런 기준으로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보수가 얼마냐가 관건이 되죠. 그때도 그랬대요. 요즘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 모두에게 일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를 줄 것이냐 그가에 따라서 노동과 일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일을 선택할 때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그 일을 통해서 나의 현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짜 건강할 건지 건강하지 않을 건지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저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면 충분해요.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 더 자유롭지도 않아. 그죠?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환경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점차로 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 여유가 없어져요. 정신의 성숙을 위해서는 시간의 여유를 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 시간을 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가냐면 이제 휴식을 부끄러워해. 잠시만 쉴게요 라고 하는 말이 덕목이 아니에요. 왜? 일종의 우리가 노동하는 기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굴러가고 시간에 여유를 내서 한가함을 즐기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이 일이 나를 지금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태하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사람이 게을러. 옆 사람들 좀 봐.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기까지 합니다. 여유를 위한 시간과 능력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유 갖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뭐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라는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정신의 성숙, 정신의 건강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일에서 우리의 저널리즘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실 저널리즘, 우리 신문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 17세기 시민혁명 시기에 봉건적인 어떤 기존의 그 체제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혁명성은 그 신문들의 혁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저널리즘 일체가
서서히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냐면 자본과 결합이 돼버렸어요. 펜과 자본이 결합됐어요. 이제 이 펜은 독자층이 필요합니다. 독자층이 필요하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독자들의 이익에 맞는 내용을 보여줘야 해요.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독자 영합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중들이 원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요. 여기는 일종의 대도시 같은데, 대도시는 시끌벅적한 곳이죠. 정신적인 한가함, 여유 이런 것들은 사실 누리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정신이 한갓 말장난으로 전락해 버렸대요. 정신이 역겨운 말로 된 구정물들을 토해낸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대요. 신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서로를 몰아대, 서로를 막 추적하고 뭔가 파헤치려고 하고 해요. 하지만 정작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즉 어떤 특정한 목적의식,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류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큰 과제는 없더라. 서로 열을 올리고 싸워.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몰라. 자신의 양철판을 두들겨대고 그 말에 쩔렁거리고 있어요. 다 뭐야? 다 독자, 돈과 관계됐다는 거죠. 하나같이 병들어 있고 여론이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 자,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들이 다 우리를 총체적인 건강, 위대한 건강, 정신의 고향, 우리를 정신적 귀족으로 만드는 그런 성향을 억제하는 기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랬대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더 추가되면 원자적 개인주의 같은 거, 현대인들의 이 개인주의적 습성은 뭐 거의 병적이죠. 자, 모래알에 대해서 그렇듯이 서로 둥글둥글 지내고자 해요.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해. 웬만하면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해. 적절히 대하고 적절하게 친절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그렇게 풀 주고 있지 말고 다시 한번 뛰어.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충고하거나 하면 친구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도 하죠. 네. 사실은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하기 쉬우냐면 대지 전체가 작아져 버려요. 커지지 않아요. 오히려 작아져서 그 위에서 저 인간 말종들만 날뛰고 있는데, 인간 말종이 어떤 존재냐면 모든 것을 작게 만들어 버려. 크게 위대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말종은 벼룩처럼 가장 근절하기 어렵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병리성이 그렇게 근절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건강성에 대한 지향, 어떤 병리성에 대한 어떤 지향, 이 두 가지 지향성 중에서 대부분은 병리적인 지향이 더 이겨요. 인간은 이 두 개가 막 늘 싸우고 있는 싸움터 같은 그런 곳인데, 거의 대부분 이게 이겨요. 병리성이. 그래서 노예성에 이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상 전체가 거의 천민의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인류 역사에서 천민들이 득세하지 않은, 천민이 이기지 않은 그런 역사의 장은 거의 없었다고 니체는 봅니다. 19세기 유럽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 천민은 몰라요. 무엇이 위대하고 무엇이 왜소한지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직한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틀려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의사가 나서서 알려줘야 돼요. 너 지금 병들어 있는 거야. 이렇게. 니체의 제안. 그래서 니체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자기의 자유를, 자기의 주도권을 떼어내어 한갓 시약으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상태와 조건들을 피해라. 건강하게 살게끔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좀 피해라. 늘 무리 속에 있지 말고 한번 또 거리를 두어봐라. 늘 기존의 것들 속에 있지 말고 좀 떠나라. 어디로? 한가함이라고 하는 정신의 고독 속으로. 자, 이런 식의. 자,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체가 이제 비유를 하나 들긴 했네요. 자,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네요. 서적을 그냥 뒤적거리는 학자는 결국엔 스스로의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다. 자, 책을 뒤적거리지 않으면 생각도 안 해. 그의 창조적인 사유 능력은 점차로 왜소하게 돼버려요. 학자라고 하면 스스로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학자의 생명은 창의성이죠. 그런데 이 창의성을 상실해버리기가 쉬우니까 이 여건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유를 얘기하자면 서적을 좀 멀리 해라. 하루 종일 책만 들여다본다고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니체가 학자 비유를 드는 건 당대의 학문의 경향성이 이 창의적인 학문을 하게끔 허용하는 거로부터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학문이 우리 기계 노동자들처럼, 공장에서의 기계 노동자들처럼 기계적인 노동이 돼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이미 그때도 진행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니체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학문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언가를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더라. 그들은 시계처럼 노동하더라. 학문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이게 과연 학문하는 자세이냐라는 게 니체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문하는 경향에 니체가 이제 그 회의를 보내면서 뭐 이런 학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병리성으로 인도하고 병리성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조건으로부터 스스로를 좀 벗어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좀 벗어나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죠. 짜라투스트라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를 잇는 밧줄이다.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져서 마치 심연 위에 이제 그 밧줄이 걸쳐 있는 것 같아서 그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면, 혹은 그 싸움에서 아차하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심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토대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추락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밑에 어떤 바닥이 있으면, 토대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추락이 멈추겠지만 그 토대가 없으니까 계속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심연이거든요. 자, 그런 심연 위에 굉장한 위험이죠. 위험한 곳이죠. 그러한 위험한 밧줄 위에서 싸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 병리성과 건강성 사이를 오고 가고 하는 그 싸움은 굉장히 인간을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해요. 어디로? 저쪽 건강을 추구하는 쪽이 이기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 병리적인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해요. 아,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넌 좀 쉬어도 돼. 응? 너무 그렇게 살지 마. 편한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의 목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마치 사이렌 목소리처럼. 그럴 때 니체가 제시했던 영혼의 기사유라고 하는 사유 모델, 사유 실험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니체의 영혼의 사유는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맥락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사유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유 모델로서 제시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인데 그걸 여기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악마가 와서 이렇게 속삭인대요. 자,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그리고 셀 수 없이 여러 번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자, 지금까지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영원히 회귀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는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없을 것이다. 뭐 변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그렇게 딱 그 모습이 유지될 것이다. 이 얘기네요. 자, 그러면 그 목소리가 축복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저주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일 겁니다. 축복의 목소리로 들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 안에 병리성과 건강성이 싸울 때 스톱!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 그냥 편안하게 살자, 쉽게 살자, 쉽게 가자, 오케이 라고 그 목소리가 나한테 들릴 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가고자 하는 지금 이 나의 결단이, 나의 이 선택이, 지금 이 나의 모습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네가 기뻐할 만한 그런 모습인가? 거기에서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걸 하면 돼요. 근데 편하게 가자, 대충 가자, 뭐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예스라는 대답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명약 가능하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이야기, 모든 일 하나하나에 던져지는 너는 이것이 다시 한번 그리고 수없이 계속 반복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물음은 너희 행위의 최대의 무게로 놓일 것이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한번 이 사유 실험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고 싶어. 그때 스톱! 자, 이 때리는 행위, 이것이 영원히 반복되기를 너 원해? 아닐 거야. 그럼 안 하면 돼.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그때 이런 행위가 영원히 반복되기를 너 원하는 행위야? 그럴 만한 행위야? 그렇다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자, 총체적 건강을 원하고 지향하면서 살고 싶어? 그 욕망이 영원히 반복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올까요? 당연히 그렇다라는 답이 나오겠죠. 라고 니체는 생각해요. 바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건강하게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건강하게 살아 총체적인 건강을 지향하면서 사는 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인간을 제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일 거예요. 유버맨시적인 모습일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